에밀 드리켐의 자살의 분류. 자살은 심리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 등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살의 분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드리켐이 분류한 것이다. 그는 자살이라는 매우 개인적인 사건이 실은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사회 안에서 개인이 얼마나 통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자살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또 아노미적이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례는 지나친 개인적이다. 이런 이타적인 것은 개인이 지나치게 사회와 또 통합되어 있는 경우로 한 개인이 사회 안에서 개인화되지 못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사회 집단에 흡수되고 사회의 간섭과 여부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이타적인 자살은 문화적인, 집단적인,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의도해서 이루어진다. 아노미적인 자살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통제가 불충분할 때 발생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회의 통제는 개인에게 평형감과 한계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문화의 상황이 변하게 되면 이런 평형감은 무너지고 통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노미적인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인도할 가치 개념을 잃게 됨으로써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며 분류는 인간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살이 일어나는 원인을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자살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과 취업의 어려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자살의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살 예방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개인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자살에 대한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살을 줄이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엔돌핀은 만능인가? 인간이 아르피닌을 사용하기 시작한 기록은 기원전 상세기경에 나타나 있다. 아르피닌의 도치 작용으로 인해서 양귀비를 기쁨을 주는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아르피닌은 처음에는 지사제 등으로 많이 쓰였으나 나중에는 진통제로 쓰였고 의존과 남용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아르피닌과 유사한 물질이 인체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1975년에 발견되었다. 이것은 엔돌핀이라고 부른다. 엔돌핀은 뇌의 손가치에서 만들어져서 인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인체 내에서 엔돌핀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실제로 엔돌핀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받은 사람들에게서 불안, 감염성, 우울증,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엔돌핀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엔돌핀의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부정적인 작용도 드러나게 되었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엔돌핀은 면역체계를 방해해서 암세포를 더 커지게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엔돌핀과 유사한 마약제를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들이 도리어 균에 잘 감염되었고 특히 면역체계에 중요한 T인파구의 숫자가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엔돌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결과로 갈 수 있다.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울 때 엔돌핀이 상승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엔돌핀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한 엔돌핀은 단기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도리어 면역 체계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엔돌핀의 정확한 효능은 완전히 밝혀진 상태는 아니다. 영화가 주는 특유의 기능. 한 장의 그림이 천마디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한 장의 그림 속에 담긴 의미는 개인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영향을 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이미지로 만들어진 영화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 한편 영화 한 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꿔놓았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된다. 시각적인 이미지는 우리의 뇌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현명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 형제, 선생님 등등 다양하다.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등등의 문제에 맞닥뜨린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인생의 지도나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도 한다. 심지어 길을 잃어서 목숨을 잃는 수도 있다. 그럴 때 적절한 조언은 위로와 위안이 되며 인생 길을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며 심지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인생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상처나 품에 위로받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안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영화를 보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의 경우 누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단지 너보다도 술을 더 많이 마실 뿐이지 내가 알코올 중독은 아니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앨리스가 어떻든지 점점 알코올 중독이 되어 비좋은 생활을 하게 되고 심지어 결혼 생활에 파탄이 이르는지 가정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 또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해서 애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도 떠나버리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결국 라스베가스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죽는 가정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 아무도 알코올 중독을 가진 사람은 그동안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조금은 다른 각도로 보게 될 것이다. 혹시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은 아닐까? 나도 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점점 삶이 황폐해지고 홀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등등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을 영화 속의 주인공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나를 대비해서 주인공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895년에 디메로 형제가 영화를 처음 상영했을 당시만 해도 영화는 특권 측만들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이후에 35mm 필름 영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1980년대에 VCR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다. 이때 비디오 테이프가 복제돼서 각 가정에서 자신이 편한 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비디오 테이프로 소장이 되면서 같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VOD 서비스를 통해서 영화를 원하는 때에 골라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신치료의 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시대가 되었다. 사실 영화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전에 정신과에서는 독서 치료를 권장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골라서 책을 읽고 와서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영상의 시대가 되면서 영화 치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단 독서 치료에 비해서 영화 치료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영화는 책보다도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실 책을 한 권 읽으려고 하면은 일주일 이상 걸릴 수가 있지만 영화는 2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독서는 읽기 자체는 혼자 할 수 있는 경험이지만 영화는 가족과 함께 시청하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토론을 통해서 가족 치료까지 가능하다. 또한 영화는 친숙한 매체로 언제든지 그 속에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영화는 좋은 치료적인 수단이 되었다. 영화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안에는 사랑, 절망, 죽음, 갈등, 가족, 친구, 명예, 패배 등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있다. 영화를 통해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보고 듣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발견하고 내 감정을 확인하고 내가 가진 상처를 보게 된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감정도 들어있고 내가 취하지 못한 상처도 영화 속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이런 간접적인 경험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그런 자기 성찰이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보게 하고 자신의 얘기를 하지 못하고 덮어놓은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아물게 한다. 또한 같은 고통을 가진 영화 속의 배역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운명 신경증의 원인.
운명신경증은 도덕적인 비약증이라고 불린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자신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은 왜 이러냐고 항상 불평한다. 이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품고 자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런 운명에 놓이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실패할 만한 사업을 벌이거나 부실한 회사에 입사하고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며 위험한 상황에 뛰어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와 불행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실패와 불행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은 항상 운이 없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들은 자신에게는 머피의 법칙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항상 불운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어 운명신경증의 원인은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가혹한 도덕적인 판단 때문에 항상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고통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어 스스로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토트의 천국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토트가 운명신경증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 토트의 집은 이웃 알프레드의 집보다도 가난하다. 토트는 자신과 알프레드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 화재가 발생해서 서로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를 당해 죽은 것도 친구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토트의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의 물건을 배송하다 사고를 당한 것뿐이다. 또한 토트는 눈을 아버지께서 알프레드의 집에 불을 지르라고 한다. 결국 누나는 그 집에 불을 지르다가 화상으로 죽고 만다. 그러나 토트는 누나를 죽게 한 것이 알프레드라고 생각하며 그를 더 미워한다. 또한 토트는 성인이 되어서 아벨린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아벨린은 하필 알프레드의 아내였다. 토트와 이 아벨린은 함께 도주하기로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둘은 헤어진다. 그래서 토트는 이 모든 것이 알프레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알프레드 부부는 토트에 인해서 파경을 맞는다. 영화의 사건을 살펴보면 토트는 모든 것이 알프레드 때문이라고 탓을 하지만 어떤 것도 알프레드의 잘못은 없다. 아버지는 비행기 사고를 당한 것이고 누나는 토트 자신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아벨린느라는 알프레드의 아내를 사랑하는 바람에 그 부부는 결별을 하고 한다. 사실 여기서 피해자는 토트가 아니라 오히려 알프레드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토트 같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된다. 자신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 것임에도 환경 때문에 또는 타인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원망한다. 운명의 신경증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실패와 불행에 맞닥뜨렸을 때 모든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내 운명이었음을 자각하자. 그러면 그 실패와 불행을 헤쳐나갈 수체도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운전 중에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는 이유는 뭔가? 운전 중에 운전 중의 태도가 평상시의 행동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점잖고 화 한 번 내지 않던 사람이 운전 중에는 나한복하게 차를 몰기도 하고 상대방의 운전자의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과연 이런 성은 운전자의 숨겨진 공격성이 튀어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현상일까? 자동차 운전 중에 일어나는 운전자의 감정적인 흥분과 분노는 자동차의 구조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는 상반되는 공간 개념을 갖고 있다. 자동차는 좋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공간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운전자는 창밖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으며 타인도 자동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자동차는 이런 특성 때문에 개방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폐쇄된 공간이다. 엘리베이터처럼 안과 밖의 시야가 차단된 것만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자동차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동하는 폐쇄 공간이 된다. 이들 중에 자동차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많은 부분 차단되고 운전자만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운전자는 이제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 취향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공상에 빠질 수도 있다. 자신의 폐쇄성 때문이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수단과 제한으로 인해서 운전자 간에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람들의 흥분과 공격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자동차의 의사소통 수단은 운전자가 우회전이나 좌회전하겠다는 좌우우측 깜빡이 등과 전조등이 전부다. 운전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몇 가지 장치만으로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잘 알지 못하는 길에 들어선 운전자가 있다고 하자. 운전자는 차인길으로 천천히 달리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목적지가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뛰어들어서는 차량 사이로 끼어들 수밖에 없다. 뒤에서 있는 차량들은 그 운전자가 차인길인지 혹은 운전에 서툰 등의 여부는 모른 채 단지 새치라는 얌치라고만 생각할 뿐이다. 만약에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자동차에 있어서 상황을 알릴 수 있다면 뒤에서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그렇게 흥분을 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의 폐쇄성은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한다.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이 되면 최면의 염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페르소나를 마음껏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남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진다. 그래서 다른 차량의 작은 실수나 역사를 퍼붓고 전자등을 켜고 이협적인 남통 운전으로 급을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자동차의 구조에서 이야기되는 운전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성격도 큰 관련이 있다. 운전 중에서 쉽게 흥분하고 화를 폭발하는 사람들은 평소 참을성이 없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한평도 안 되는 건강의 자동차는 아무리 알렉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운전자의 손발을 묶어놓는 상태로 갈 수 있다. 운전자의 눈은 전후방의 시야를 계속 관찰해야 하고 양손은 핸들을 붙들고 있어야 하고 두 발은 크러치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에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자유로운 부분은 입 밖에 없다. 그리고 머리는 항상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신체가 자동차에 묶인 채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의 구속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갑갑하면 운전자를 안절부절을 못하게 한다. 또한 뒤듯이 교통사정은 운전자의 신경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운전 중에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건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일 수 있다. 어떤 건의체계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운전 중에서 발생하는 끼어들기 행동 등을 용납하지 못한다. 자동차는 마치 인도의 카스트 계급처럼 신분을 단순하게 구분하는 특징이 있다. 소형, 중형, 대형 등 서너 단계로 경제적인 등능력이 구분된다. 특히 대형차는 사회적인 권위를 또 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대형차가 끼어든 경우에 권위에 민감한 사람은 더욱 화를 참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도 운전 중에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매사에 들은 사람과의 경쟁에 민감한 운전자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차가 추월당하자 마치 자신이 어떤 경쟁에서 지기라도 한 것처럼 끝까지 그 차를 추적해서는 다시 추월하고 나서야 만족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자동차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차가 추월당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추월하려고 한다. 자동차와 자신이 한 몸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